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원운입니다.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정권과 함께 탄생한 특별행정기관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의 활동을 정지시킨 군사혁명위원회는 군사재건 최고회의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곳에 정보, 첩보,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정보부가 생겼습니다. 중앙정보부 요원은 상주, 탐문, 도청, 미행, 고문 납치 등 다양하고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던 1993년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무려 32년이나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불법의 형태로 도감청에 의한 사찰은 여전히 자행됐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안기부 미림팀이라는 불법 도청 전담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미림팀은 식당, 호텔, 골프장 등에 설치한 녹음기나 감시 카메라를 이용했고, 식당 종업원 등 민간인으로 위장해 감시 대상자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도청 대상과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국가정보원의 도감청은 여전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전화국을 이용한 도청 장비와 이동식 이동통신 도청 장비를 직접 개발해 도청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인 사찰이 재개됐고 시민단체 사찰이 본격화됐습니다. 계좌 거래 수색이 유용한 사찰 방법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도청 수단이던 유선전화 이용이 급감하면서 국정원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대한민국 육군 5163부대, 이탈리아 해킹업체의 사내 자료에 기록된 고객 명단입니다. 컴퓨터와 모바일의 모든 활동 내용을 도감청할 수 있고, 캠 카메라를 통해 감시 대상자를 엿보고 엿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정원이 구입했습니다. 그야말로 손바닥 들여다보듯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손쉽게 도감청 사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61년 박정희 정부 시절의 중앙정보부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텐왕, 하늘의 그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10,000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중국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라지만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색 이력과 온라인 구매 내역까지 모조리 수집하고 있죠. 온라인 이용 내역을 토대로 당신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기 바란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중국은 2020년까지 13억 전 국민의 등급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점수가 낮은 중국인들은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용 점수가 하락한 900만 명에 대해 항공기와 고속철 탑승을 거부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텐왕 시스템. 이 시스템은 중국의 감시 체계를 더욱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소설 1984 속 빅브라더가 실현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8일 낮 12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에 작은 야산 중턱에서 빨간색 마티즈 차량이 발견됩니다. 차 안에는 국정원 임무 과정에 싸늘한 시신이 있었죠. 고인의 유서까지 발견이 됐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자살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수상한 내막이 있을 거라면서 자살 당한 게 아닐까 하면서 미심쩍어 했었죠. 이런 자살은 없다, 얼굴을 보면 안다면서 타살 의혹을 제기합니다. 얼굴에 상처가 엄청 많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2015년 당시의 가족들은 아들의 시신에 접근하는 것조차 차단돼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며느리는 이 숨진 임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해요. 임씨의 부친은 당시에 경찰이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된다 라면서 협박조로 얘기를 했다고도 증언을 합니다. 이 임과장은 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이야기는 임과장이 죽기 12일 전인 7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킹팀이라는 회사가 해킹을 당하죠.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내부 정보를 통째로 빼내서 해킹 프로그램 소스 코드까지 인터넷에 다 공개해버린 겁니다. 이때 고객 명단도 유출이 되는데요. 여기 한국도 있었죠. 육군 5163 부대. 누굴까요? 네, 바로 국정원입니다. 이 죽은 임모씨는 바로 해킹팀과의 거래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었는데요. 이 국정원이 불법 감시장비 RCS를 구매했다는 보도가 언론에 나오게 됐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죠. 심지어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구했다는 것도 밝혀져서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당시 국정원은 이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자를 사칭해서 보낸 이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파일에도 악성 코드를 심어달라고 했고요. 국정원이 해킹팀 측에 악성 코드를 심어달라면서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보면은 떡볶이 맛집 블로그와 벚꽃 축제 광고 블로그 링크가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피해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당시 토론토 대학 시티즌랩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2015년 5, 6월 안드로이드 브라우저 피싱의 타깃들 중에서 3개월 동안 세계에서 3명이 감염이 됐고요. 그중 2개가 한국이었습니다. 이 KT-IP까지 적혀서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프로그램을 써서 해킹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구입 시점도 이상한데요. 국정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에 35개의 해킹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주문합니다. 그리고는 같은 해 12월 대선을 보름 앞둔 시점에 30개를 추가로 주문을 하죠. 국정원이 선거 때 RCS 프로그램을 써서 민간인을 사찰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이거 대북용이었다, 국내 간첩 수사용이다, 이런 식으로 별명을 했죠. 근데 이걸 누가 믿을까요? 아무도 안 믿겠죠. 네, 그러던 와중에 7월 18일 국정원 기술개발국에서 이탈리아 해킹팀 프로그램 구입과 운영 실무를 맡았던 임무과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이 경찰은 아버지를 제외한 유족들에게 시신도 보여주지 않고 죽음을 자살로 처리해버리죠. 당시 시민단체들은 국민고발인 2786명을 모아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 1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합니다. RCS 프로그램 사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불법이었으니까요. 근데 역시 검찰이네요. 당시 검찰은 계속 늑장을 피우고 이 수사는 계속 미뤄집니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난 올해 8월 법원도 아닌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죠.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한 건 맞다면서도 국장 위에 있는 국정원장과 2, 3차장은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혐의로 처분을 합니다. 네, 이러니까 이 마티즈 사건이 자살당한 사건이라고 의심을 받는 거겠죠. 이탈리아 해킹팀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400GB의 방대한 자료를 해킹당한 후에 이 비밀이었던 고객 목록, 내부 통신, 스파이어 소스코드 등 내부 데이터가 유출이 됐었죠. 이 해킹팀은 고객들에게 RCS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2016년에는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유럽 이외 국가에 대한 수출 면허도 취소가 됐고요. 거의 망하기 직전처럼 보였죠. 근데 이게 최근에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3월 슬로바키아 보안업체 SS의 필립 카프카는 그동안 신고 접수된 스파이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킹팀이 다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카프카가 발견한 내용에 따르면은 해킹팀은 해킹당한 지 1년 후에 이 타블렘 리미티드라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죠. 이 타블렘은 해킹팀 지분 20%를 취득을 합니다. 이 회사는 서류상으로는 키프로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우디로부터 큰 투자를 받았죠. 이 사우디는 2014년 RCS 프로그램이 사용된 24개국에 포함된 나라입니다. 해킹 이전에도 거래를 해왔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백신을 피해서 PC에 설치되려면은 코드 서명 인증서로 위변주 여부를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악성 코드가 PC에 잠입하려면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은 악성 코드 인증서에 흔적이 남는데요. 스파이웨어들의 인증 정보에 따르면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6개의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인증서에서 해킹팀 공동 창업자 베데치와 카르나치나의 흔적이 발견이 되고요. 악성 코드의 버전은 유출되기 전 해킹팀의 악성 코드와 연속성을 갖죠. 네, 여기서 스카우트는 테스트 버전이고요. 이 솔저는 정식 버전인데요. 이 솔저 1008 버전의 코드는 이미 2014년 시티즌랩이 분석해서 해킹팀 스파이어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버전들도 해킹팀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해킹팀이 이렇게 하는 건 상업적으로 영리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요청에 빨리 대응을 해주려면은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새로 다 짜는 것보다는 약간 티가 나더라도 기존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영업면에서 더 합리적이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14개국에서 해킹팀 스파이어가 발견이 됐습니다. 망할 줄 알았던 해킹팀은 사우디 펀드로 부활을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 정보와 암약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해킹팀은 2003년에 설립된 집단입니다.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전역의 경찰과 정보기관들은 이런 해킹 업체와의 계약에 관심을 갖죠. 왜냐? 이 화상통화하는 앱 이후에 이 암호화 통신이 용이해지면서 감청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RCS 같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커진 거죠. 해킹팀의 RCS 실현 영상을 보면은 이 RCS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통신 이전의 화면과 입력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있죠. 영국과 독일에서는 이걸 이용한 해킹 수사가 이미 합법화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은 국내 정보기관에만 납품하거나 해외에 수출할 경우에는 정보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해킹팀은 유럽 말고도 한국 등 46개국의 비승인 수출 라이센스를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취득을 했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해킹팀은 2011년에 아랍혁명 때 중동에 뛰어들어서 장사를 엄청 잘했습니다. 이후에 스파이어나 해킹 시장은 세계적으로 50억 달러, 이 원화로는 6조 원가량의 규모로 성장을 하죠. 대중봉기가 발생하면 권위주의 정권들은 정적과 핵심 활동가들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IT 산업이 좀 뒤처진 나라들이라서 자체적으로 RCS를 만들지는 못하죠. 그래서 유럽의 해킹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해킹팀은 이 흐름에서 급성장한 기업입니다. 주로 제3세계 독재 정부의 스파이어를 수출을 했죠. 자기들 말로는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판매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해킹팀의 최대 거래처였던 멕시코 정부는 이 범죄자, 마약 밀매자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자신의 정적을 감시하는 데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걸 알면서도 이 해킹팀은 돈만 챙긴 거죠. 이 해킹팀과 국정원의 관계도 다르지 않는데요. 이 국정원이 처음에 RCS 구입을 시도한 거는 2010년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무렵에 이 나나테크라는 회사가 이 국정원을 대신해서 해킹팀에 연락을 취했고 한국 실정상 불법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구입하겠다고 이탈리아 쪽에 설명을 합니다. 즉 당시 이탈리아와 한국의 실정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낀 거죠. 이상한 점은 우리나라에는 분명 기술이 있어요. 근데도 왜 해킹팀 스파이어를 구매해서 썼나 이런 점인데요. 이 국정원의 기존 시스템이 아니라 불법적인 케이스의 사업을 벌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정원 말처럼 북한이나 국내 간첩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불법적인 케이스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건데요. 이 완전한 진실은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 9.11 테러 이후에 세계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감시 기술은 일상화되고 있죠. 해킹팀 같은 집단에게 세상은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감시가 강화되는 이 세계에서 이스라엘이나 중국에서 개발된 안면인식 기술이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시민감시 용도로 쓰이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시티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든지 우리를 감시할 창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이 민주주의나 평등은 언제든지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을 했죠. 지난 8월 27일에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적나라하게 폭로가 되는데요. 이 내부 고발자분은 자신이 민간인 사찰 국정원 뿌락지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런 류의 사건에 대해서 다들 만성이 돼서 그런지 그냥 국정원이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넘어가도 되는 문제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세계적인 시각에서 이 감시 문제를 바라보고 이 빅브라더가 우리 일상에 침략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캐리 씨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매일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며 살아가죠. 다른 사람들처럼 야근도 아주 자주 합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 일상이죠. 캐리 씨는 가끔 주변에서 열리는 대형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추모 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어보고 터전에서 쫓겨나 농성 중인 철거민에게 힘을 보태어주고 불법 촬영과 성폭력을 규탄하는 시위 같은 그런 억압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해리 씨의 이런 행적은 모두 어딘가에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해리 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10분마다 그 위치를 보고받는 수사관이 있다는 것을요. 준수 씨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입니다. 잔소리하는 편집장, 잦은 야근, 쥐꼬리만한 월급, 수북히 쌓이는 악플, 다크서클의 면적이 점점 넓어집니다. 몇 달 전 준수 씨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혁 반대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이날 노동자들은 노동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개혁되고 있다며 격렬하게 항의했었죠. 꽤 정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국회는 노동자가 반대하는 노동법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준수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수사 목적으로 경찰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국회 근처 기지국에 저장된 기록이 통째로 조회됐던 겁니다. 그러면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예찬 씨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장난꾸러기 학생들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죠. 아이돌 같은 연예인의 부당계약 문제나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의 농성, 이런 시사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업을 갖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찬 씨는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학생들과 함께 평화통일과 찰북자 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느 날 예찬 씨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년 동안 자신의 인터넷 회선이 통째로 감청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별 근거도 없이 예찬 씨의 패킷을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이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끝없는 힘과 권한을 갖게 됐을 때 어떤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곳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군부 독재 시절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게 뭐든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의 사회와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것일 겁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은 모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에서 충분히 있음직한 이야기들을 상상해 본 겁니다. 수사기관이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간 실시간 위치 추적. 그 통화 내역 좀 쫙 뽑아봐요. 영장은 무슨 명목으로다가? 난 명목 같은 건 잘 모르겠고.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의 정보를 털어가는 기지국 수사. 아무도 모르게 개인의 온라인 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는 패킷 감청. 하나같이 우리 사회를 1984의 풍경처럼 만들어왔던 것들이죠.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공은 국회에게 넘어갔습니다.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만 했죠.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 국정원과 기무사 같은 정보기관이 함부로 시민들을 감시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고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말 우여곡절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내리고 문제적인 법은 개정됐으니 그럼 다 잘 된 걸까요? 우리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 특정 기지국을 거쳐서 다른 곳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지국 수사란 뭐냐? 수사기관이 특정한 시간, 특정한 기지국에 모여드는 휴대폰 번호 등을 전부 다 싹 수집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수사기관이 자기들이 찾고 있는 용의자를 수사하기 위해서 특정 시간, 특정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KT나 SKT 같은 통신사로부터 받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위에서 본 기자 준수 씨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죠. 준수 씨는 집회 참가자가 아닌 기자일 뿐이었지만 단지 그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준수 씨에 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간 겁니다. 준수 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이렇게 기지국 수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집회 참가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한 연달아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휴대폰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기지국과 통신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바로 통신사실 확인 자료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비내용적 정보이긴 하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 분석을 통해 정보 주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게 가능하므로 통신 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근거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거죠. 이런 기지국 수사를 활용하면 어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신원을 전부 죄다 수사기관이 추적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은 광화문 광장 근처에 용의자나 수사 대상이 하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간 수십만 명의 신상을 전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손쉽게 말입니다. 물론 이런 수사 방식을 아예 못 쓰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엄격히 다뤄야 할 개인정보인 만큼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는 요건도 그만큼 까다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단지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 혜리 씨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엔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 라고만 기재하면 손쉽게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라는 결론이 나온 거고요.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제대로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법은 다른 방법으로 수사가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만 실시간 위치 추적, 기지국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기통신 수단을 수사할 때는 지금과 똑같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집회에 나가서 핸드폰을 안 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전체를 엄격하게 보호하라 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농락한 겁니다. 중학교 교사 예찬 씨가 당했던 해킹 감청은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망을 통해 오고가는 데이터를 죄다 가로채 복사해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헌법소원 당시 그 패킷 감청에 대한 대상은 주거지와 사무실 그리고 와이브 웨브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일하는 곳, 일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회선을 통해서 흐르는 패킷을 가로챈 다음 그걸 재조합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신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가져갑니다. 이게 뭔 말이냐? 수사에 필요한 어떤 범죄와 관련된 단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알게 되죠. 이메일을 보내고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고 어디 사진을 올리고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검색을 하고 이런 자잘한 일상과 사생활까지 전부 다 감청한다는 겁니다. 해당 인터넷 회선을 전부 보기 때문에 수사 대상뿐만이 아니라 제3자가 이용하는 통신 정보까지 모두 다 감청당하게 됩니다. 아주 방대한 양의 통신 정보가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수집되고 저장되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정원이나 수사기관이 다른 목적으로 쓸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아주 위험성이 큰 감청 방식이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였던 거고 굉장히 강력하고 엄격한 사회적 통제 장치가 필요한 건 정말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역시 고치지 못했습니다. 패킷 감청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전혀 없어요. 네버. 아예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 등 주요 국가는 이런 감청에 대해서 법원이 통제한다면서 구체적으로 감청을 통제할 것을 특별히 주문했는데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개정을 할 수가 있죠? 패킷 감청의 99%는 국가정보원에 의해 집행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감청 집행을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정보를 취득해 관련 없는 정보는 제대로 처리했는지 그런 거를 전혀 알 수 없을 뿐더러 감청당한 사람이 어떤 사유로 감청을 당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수사가 길어지거나 중간에 기소 중지 처리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감청당했다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감청이 특정한 범죄 수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집행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특정 인물, 특정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되고 그렇게 쓰여도 아주 심각하게 남용되더라도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이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정보기관이 자의적으로 감청을 시작할 수 없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하게끔 감청에 대한 그 요건을 강화하고 감청 집행 단계에서도 그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인권 침해만 계속되는 건지 법원이 이를 감독할 수 있게 하고 감청 기록에 대한 원본을 법원이 보관하며 감청당한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당사자가 그 감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주면 됩니다. 아니, 이 정도라도 하자는 겁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거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감시를 행해온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기회였습니다.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시민들을 어떻게 괴롭혀왔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쳐왔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충격적인 뉴스가 반복돼도 별 감흥이 안 느껴질 정도로 잘 알고 있죠. 역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진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 또한 언제든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국정원 같은 거대 정보기관, 경찰 같은 수사기관, 이러한 국가의 권력 도구들은 시민이나 제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괴물. 하도겐! 정보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올바르게 개정하는 것,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